아까 얘기했듯이 제5절 여러분들 330쪽에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비교적 짤막한 주제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비교적 최근에 판례가 좀 몇 개 나오면서 조금 출제가 잦아지긴 했는데 아까 부관만큼 그렇게 빈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출제 빈도가.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행정이 예를 들면 행정위 중에 뭐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의무 부과하는 조치라든지 세금 납부할 의무 또는 영업하지 말라고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누가 신청했다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여튼 행정위원회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성립이 돼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 요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면 그 행위는 위법이다. 즉 다른 말로 하자가 있다 그러고 하자가 있는 행위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와 일단은 위법이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다가 결국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시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 논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립 요건을 보면 적법하게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왼쪽과 오른쪽 보면 내부적. 여기서 내부적이란 건 행정조직 내부에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 그리고 행정위는 이제 국민한테 하는 거니까 국민하고 사이에서 또 구비될 요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부적 성립 요건으로는 4가지가 있어. 그 왼쪽에 보면 이건 간단하게 공부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거 뭐 밑줄긋고 할 필요 없어요. 주체는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할 권한이 있어? 세무서장 또는 우리 지방세는 뭐 시장, 구청, 구청장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뭔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일단 조치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할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해야 돼.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이게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 권한 아닌데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해? 그럼 세금 부과할 권한 없거든, 경찰서장은. 그런 건 권한 없는 자가 한 건 성립 요건 중에 주체에 관한 요건은 못 갖춘 행위로서 그건 무효인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권한 가진 기관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내용. 내용은 법에 맞게 적법하고 또 타당성 있고 상대방이 실현 가능하고 뭐 명확한 내용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요건을 못 갖추면 그 정도에 따라서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 면에서 보면 우리 현재 2주 전인가쯤에 보면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야? 우리 병역법에서 남자만 군대 가도록 군복무 규정한 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판정으로 또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평등원칙, 헌법의 평등원칙에 맞는다. 합헌 결정 또 내렸어요. 그런데 병무청장이 어떤 여자한테 징집영장 발부 내렸다면, 발부 조치를 했다면 그거는 내용적으로 무효인 행위. 그러니까 권한은 문제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거지. 네, 그런 거. 그래서 내용상에 적법, 타당하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내용의 행위여야 된다. 세 번째, 절차. 간단히 말해서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절차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시키려고 그러면 그 업자한테 미리 통보해야 돼. 영업정지 조치 최종 나가기 전에 당신 언제 뭐 위반해서 얼마 동안에 영업정지를 할 예정이다. 당신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 있으면 변명하고 뭐 할 거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뭐 제출 안 하면 없는 걸로 알고 처리하면 되지만 의견이 제출되면 그걸 참작해지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지만 참작을 해서 최종 이제 영업정지 조치를 내보내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아무리 내용이 문제 없어도 법이 정한 절차만 안 거치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위법한 조치로 봅니다. 그래서 절차 거쳐야 되고 형식도 뭐 특별한 건 없어. 대부분 행정기관이 우리가 국민이 행정기관에 뭐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문서로 하래. 문서에 딱 뭐 일정한 형식 갖춰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것도 법 집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합니다.
다 일정한 형식 갖춰서 법이 요구하는 형식 갖춰서 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을 못 갖추고 하면 역시 위법. 응? 그래서 그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건 간단하잖아, 그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 조직 대비.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요소를 갖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단계.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뭐 홍길동이라는 어떤 업자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한다. 그럼 권한이 있는 자가 여기 내용, 절차, 형식 다 맞게끔 해서 우리 시 내에서 홍길동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려고 내보내려고 문서로까지 다 작성해 놓은 단계. 이 단계가 내부적으로 이제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상대방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럼 다음 페이지 먼저 봐. 판례는 쭉 건너뛰고 쌍가리 외부적 성립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응? 두 번째 줄에 외부에 표시가 돼야 돼. 행정조직 밖에 국민에게 표시가 돼야 돼. 응? 그죠? 외부의 표시. 이게 외부적 성립 요건이야.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된다. 조직, 행정조직 밖에. 응? 그런데 이 외부에 표시한다는 건 셋째 줄 어떻게 돼? 공식적인, 그러니까 법이 정한 어떤 방법이 있지? 응? 행정위원이 법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우리 앞에서 행정위법 법 만들면 대통령, 총령, 부령 만들면, 그렇지?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국민에게 알리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알려야 된다. 응? 외부에 표시하는 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응? 따라서 그 옆에 거는 참고로 봐.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공식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거지. 아이고야, 아는 공무원이 야 당신한테 뭐뭐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그 아는 공무원이 알려줬다든지 이런 건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야. 아니 그냥 언론에 뭐 어떻게 정부에서 무슨 조치할 거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갖고는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 응? 네,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332쪽에 뭐가 나와 있어?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자 성립 요건을 다 갖추고 내부적으로 성립 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갖추고 외부에 표시한다는 건 이제 그 조치를 받을 상대방한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경우가 문제겠지? 외부에 표시한다 하는 게 이제 상대방한테 표시를 하는 건데, 외부에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행정기관에 찾아온 사람한테 그 현장에서 바로 문서를 바로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표시함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바로 도달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만약에 우편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우편물 발송하는 시점이 이제 표시한 시점이 되는데 그 며칠 걸려서 상대방한테 도달하잖아. 그 도달된 시점하고 시차가 있단 말이야. 그런 법.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의 얘기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도달. 근데 표시와 동시에 외부의 표시와 동시에 도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표시한 시점과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는 시점 간에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에서의 도달이라는 걸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개설에 이제 상대방의 도달, 그죠? 그래서 도달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응? 중요한 단어. 자, 이렇게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 단어야. 응? 그러면 부연 설명. 자, 다시 320쪽으로 30쪽으로 돌아갑시다. 330쪽에 보면은 판례 중에 1번은 안 해도 되고 2번 판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판례는 이제 형식과 관련해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뭐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행정행위 내지 처분을 하고자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이제 국민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쭉 써놓고 그러면 셋째 그때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그 어떤 내용의 처분했는지는 1차적으로 뭘 보고 판단해야 돼? 문서에
뭐라고 말로 글자로 썼을 거 아니야. 그 문헌이라는 거 문자로 쓴 그 내용 그대로 그런 내용의 조치를 한 거로 파악을 해야지. 함부로 어떻게 해야 돼? 그 문헌에 그 문헌과 다르게 막 확대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거기 행정기관이 문서로 처분을 했을 경우 그 처분 문서에 쓰여진 문구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그 문헌에 따라 어떤 내용의 처분했는지를 확정을 해야 될 일이다. 원칙은 문헌에 따라 문구가 어떻게 써 있느냐.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처분서의 문헌,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시험에 쓰이는 핵심 문구야. 뭐 이게 너무나 불분명하게 써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거기에 뭐라고 명확한 내용으로 써 있으면 그 내용의 조치를 한 거로 그렇게 딱 그대로 확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게 핵심. 따라 그 다음에는 부연 설명 좀 더. 그 다음 밑줄 친 거. 만약에 처분한 문서에 쓰여진 그 문구 내용만으로도 어떤 내용의 처분했는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국민에게 어떤 법 집행을 한 처분한 경위나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까지 다 고려해서 처분 문서에 쓰여진 문구의 내용과 달리 다른 내용의 처분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칙은 한마디로 처분한 문서에 쓰여진 문구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고 명확하다면 그 내용대로 한 거로만 봐야지. 거기다가 막 다른 걸 막 추가해서 다른 내용의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러면 오른쪽에 올라가면 반대로 3번 판례는 어떻게 돼? 아니다. 3번이 아니고 그 3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2번과 연결되는데 2번 아까 이제 밑줄 쳤던 것 중에 만약에 그 문서에 상대방 국민한테 내보낸 문서에 쓰여진 문구 내용이 너무 불분명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경위로 어떤 조치를 하게 됐나?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내용이 처분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는 처분서에 쓰여진 문헌 내용이 불분명하냐, 분명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지? 여기는 불분명하지 않다면 쓰여진 그 내용 그대로 한 조치로 확정을 해야 된다, 그지?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외부적 성립 요건. 아까 뭐라 했어? 외부의 표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돼야 된다 그랬지? 최근에 가장 자주 낸 게 1번입니다. 1번 판례. 자, 1번 판례 보면 제목은 이렇겠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 조치는 그 조치는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했을까 안 했을까? 표시가 안 됐으니까 성립 요건은 못 갖춘 거지. 그러니까 무슨 도달이 됐건 따질 필요도 없이 성립 요건도 못 갖췄으니까 국민하고 사이에 뭐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은 발생조차 안 한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일명 1번 판례가 여러분들 유승준 사건과 관련돼서 나온 판결입니다. 유승준 알죠? 응? 지금은 미국 사람이죠? 미국식 이름은 스티브 유야.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댄스 가수고 아주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군대를 갈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뭐 기자들이 질문하고, 근데 막 그 연예 기자들이 질문하고 하니까 유승준이 당연히 군대 가야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 미국에 공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군대 가야 될 나이대 된 사람들은 그 해외 함부로 못 나가요. 나갔다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왜 나가는지 그 이유를 달아서 다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미국에 잠깐 공연 갔다 온다고. 그래갖고 허락받아 나갔는데 안 돌아온 거야. 안 돌아오고 그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갖고 미국 국적자가 된 거야. 한국 국적 버리고. 응? 그래갖고 이제 이제 미국인이 됐고 군대 안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엄청 괘씸한 거야.
이래가지고 그 문화부관광장관과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 그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에 보면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한 열 몇 가지가 있어. 외국인 우리나라에 입국을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 대한민국 전염병, 감염병 뭐 걸린 줄 알았는지 뭐 하여튼 뭐 쭉 있어요. 근데 그쪽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는 자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 따라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그래갖고 막 등등 이래갖고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해달라. 법무부 장관한테 병무청장이 신청.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한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생각. 그런데 그 유승준을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출입국 관리국의 그 인터넷 컴퓨터에다가 유승준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해가지고 거기다 다 입력해놨다 그랬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입력해놓고 행정기관의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해놓고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거야. 외부에 표시가 안 된 거지. 행정규칙 내부의 전산망에만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뭐 업무 처리, 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성에서 입력을 해놨지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검색 딱 하면 유승준은 입국 금지 대상자, 입국 못 하는 거지. 저 인천공항에서 못 들어와. 몇 번 왔었는데, 응? 근데 그래 왔는데 결국은 이거 위법하다고 판결 났어요. 그죠? 왜 그랬나? 자, 두 번째 주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아까 말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요건을 갖추면 내부적 성립 요건을 갖춘 거죠. 그리고 외부의 표시, 공적방으로 표시. 그럼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일단 처분은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죠? 그런데 행정기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돼.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응?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이제 외부에 표시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그 처분은 성립이 된 것이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기관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뭐야? 유승준을 입국 금지시키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어떻게 돼? 네?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단지 그 결정된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온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입국 금지 결정은 아직 상대방한테 표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의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처분이 아직 되지도 않았다 이거야. 응?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킨 게 없으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도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결국 입국 금지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조직 내부의 전산망에 입력해 놓은 것에 불과해서. 응? 1번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판례는 아까 어떤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되면 인정한다 그랬어.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지? 그러면 거기 2번 판례 보면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슨 다른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방이 내용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요건을 못 갖춘 거다. 응? 그죠? 그래서 1, 2번이 이렇게 다 거의 같은 취지인데 1, 2번이 시험에 나오고 3번은 뭐 굳이 그거는 굳이 뭐 꼭 안 해도 됩니다. 3번은 그냥 참고로만 보면 첫째 줄에 뭐라고 했어? 상대방한테 알렸대 안 알렸대? 뭐 중기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 그 포크레인 같은 거, 건설 기계,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런 중기 조종사 면허 효력 정지 처분, 면허 정지 처분하는 거야. 근데 면허 정지 처분 해봐야 아까 말한 대로 내부적으로 성립 요건가 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 표시가 안 됐다면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그러니
성립 및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뭐 했대? 응? 그리고 안 알렸으니까 상대방 알지도 못했는데 면허 굴삭기 상대방 알지 못하니까 굴삭기 면허 정지 안 됐으니까 굴삭기 조종했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거야. 그럼 상대방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왜냐면 면허 정지 처분이 아무리 효력이 안 생긴 거니까 상대방은 면허 정지된 적이 없잖아. 무면허 운전이 될 수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논리지.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말이고 이게 참고로 넘어가요. 자, 효력 발생 요건에서 도달. 이 도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눈을 읽어봐. 우리 아까 뭐 여기서 상대방이 행정기관에 찾아왔고 상대방한테 바로 전달하면 표시와 동시에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야. 그지? 그러나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이런 경우 있지. 무슨 불특정 다수에게 한 번의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 뭐 벽에다가 공고문을 붙여놓는다. 그지? 뭐 이런 방식 있잖아.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표시와 동시에 도달이 안 되잖아. 상대방이 아는 게 도달인데, 그지? 아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고, 전 국민 개인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다.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도달시키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야 되잖아. 그 상대방한테 알리는 방법은 상대방이 어떤 홍길동 뭐 이런 사람 특정인이라면 그 특정인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주민등록지로 보내는 거고, 응? 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입산 금지 조치 하면 공고문을 붙이거나, 그지? 뭐 인터넷에 공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리는 방법을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때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한다. 과세처분이라고 하는데 세금 부과하는 조치를 하면 앞에서 말한 성립 요건 다 갖춘 다음에 홍길동이 세금 낼 의무자다. 그럼 홍길동한테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홍길동한테 도달이 돼야 이 세금 부과 조치에 효력이 발생해서 상대방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야. 응? 그러면 도달은 어느 때로 보느냐? 도달이란 읽어보자.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게 그 시점이 도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응? 이런 상태라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도달됐다고 본단 말이야. 응? 따라서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내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우리 가족이 받았어. 그럼 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니까 나한테 도달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응? 직접 받을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또 다 뜯어봐가지고 내용까지 다 파악해야만 도달로 보진 않아. 그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로 보는 거야. 그 내용까지 꼭 파악을 해야만 도달로 보는 게 아니라. 응? 자, 2번. 이거 3번 답 판례에서 나온 거야. 그 밑에 판례 봅시다. 자, 1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자.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가진 기관이 그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주체, 내용적으로 실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 이게 이제 내부적 성립 요건, 그지? 그 다음에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외부적 성립.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 표시하면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한테 알려야만, 응? 고지를 해야만, 고지를 요하는 행정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양지, 안다는 뜻입니다. 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응? 자, 2번. 2번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뭐라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객관적으로 놓여지면 충분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뒷얘기는 잠깐 그냥 설명만 들어봐. 거기 써 있는 게 지금 어떤 공무원이 지금 뇌물을 받았는지 지금 검찰로부터 체포돼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래.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대. 응?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뇌물죄라든지 뭐해서 형벌을 주는 거고 형사처벌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벌 주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행정상으로는 징계벌이라고 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아마 징계위원회에 열려가지고 그 공무원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뭐야 예를 들면 파면 결정이 내려졌나 봐 공무원직에 쫓아내는. 그래서 파면 결정서를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집 주소로 보낸 거야. 그 남자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동거하는 부인이 받은 거야. 응?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를 제기냐? 부인이 받았는데 없어졌대,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자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자기는 파면 결정서를 본 일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는 도달이 안 됐으니까 자기는 아직 파면되지 않았다. 공무원직 아직 유지하고 있다. 이러고 이제 소송을 한 거야. 자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거 알면서 왜 집으로 보냈냐? 구치소로 보내야지. 응? 근데 원래 행정법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지로 보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요즘은 도달된 거니까 동거하는 가족이 받았고 부인이 받았다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되었으니까 도달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럼 도달된 거니까 그때부터 파면 결정의 효력은 발생했다고 봐야 된다 이거지. 응? 그런 논리가 뒤에 이어진 거예요.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맞다 패소시킨 판결이야. 응? 그래서 그거 나온 거고 똑같은 얘기 1번 2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한 번도 마찬가지지. 효력 발생 요건에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까지 처분한 문서의 내용까지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그죠? 또 얘기하면서 어디로 보냈어? 상대방의 주민등록지로 보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상대방의 뭐야? 상대방이 회사 대표라고 치자. 그죠? 사장이라고 치면 종업원이 다 받았대. 종업원이 받았다면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도달된 거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응?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좀 뭐다. 4번은 자 서운 얘기를 하지. 서운은 훈장을 수여하는 걸 서운이라 그래요. 응? 대통령이 이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시다. 응? 그러면 읽어보자. 서운은 어디까지나 서운 대상자 본인의 공적,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다만 근데 이 훈장 수여 대상자가 예를 들면 과거에 독립운동한 분이었어.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응?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눈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훈장을 수여한단 말이야? 그분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그러면 대신 유족이 와서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유족이 대신 받고 훈장을 보관하고 뭐 하지만 그 유족이 훈장 수여의 상대방이 아니야. 돌아가신 분이 상대방이지, 그지? 그런 논리란 말이야. 따라서 결국 첫째 끝에 비록 유족이라 하더라도 훈장 수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대. 유족은. 응? 그 돌아가신 독립유공자 본인이 훈장 수여의 상대방이다 이거죠. 다만 죽은 분을 대신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그냥 사실상 훈장 등을 대신해서 교부받거나 훈장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을 뿐이다. 법적인 이해관계는 없고, 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으면 서운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응?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어떤 돌아가신 분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공적이 인정돼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훈장을 수여했어. 그리고 유족이 이제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뒤에 뭔가 사실이 밝혀져서 그분은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 오인돼가지고 잘못된 결정된 거다. 그래갖고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결정을 한 거야. 응? 근데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훈장을 수여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훈장 수여 취소 결정, 이걸 서운 취소 결정을 내렸어, 그지? 근데 이거를 유족에게 통보를 안 하고 안 했단 말이야. 훈장 수여 취소한다. 유족에게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다가 이제 그렇게 서운 취소 결정을 공고한 거야, 그지? 그랬더니 유족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어. 응?
그러면서 아니 유족에게 통보도 안 했으니까 이게 효력이 없다. 응? 그 유족에게 알린 것도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이 누구지? 그 당시는 국가보훈처장이 알렸다는 거야 유족에게. 응? 그래서 유족은 이건 국가보훈처장관을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돼가지고 국가보훈부 장관급이 됐지만 그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고 그 전까지는 국가보훈처장이었어. 처장 차관급. 응?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다섯 끝에 죽은 분에 대한 서훈 취소는 유족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므로 유족에 대해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응? 그 서훈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그 대통령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만 됐으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다.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면 아까 관보의 내용을 게재해서 발행했거든. 그런 방법으로 알렸으면 충분한 거다. 응? 그러니까 결국 그 요건 못 갖춘 건 아니다. 서훈 취소 조치가 그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그 요건을 못 갖춘 게 아니다. 응? 꼭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유족이 통지 안 했어도 된다. 대통령이.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 보자.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우편물은 상대방에 이제 서명받고 전달하는 등기로 보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편물은 상대방이 받았다는 거 서명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꼽아놓고 가고 집안으로 던져놓고 가죠. 우편부가. 근데 중요한 우편물일수록 등기로 보냅니다. 그 등기를 보내면 본인이 받든 가족이 받든 그걸 받았다고 꼭 서명을 남기게 돼 있어요. 응? 보낼 때도 다 기록 남기고.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중요한 문서라서 상대방한테 등기 우편물을 보냈어. 예를 들면 당신 언제까지 불법 건물, 당신 지금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으니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철거명령 내린 거 등기 우편물을 보냈어. 근데 이 사람 안 받아. 응?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응? 안 받아. 수령 거부. 그럼 계속 반송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한테 도달이 안 되게 되잖아. 그러면 철거 명령이 효력이 안 생기잖아. 철거 명령이 효력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 후속 조치도 못해. 강제 철거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갖고 일부러 피하고, 응? 안 받고, 응? 도망다니고, 응? 이러는 사람. 그래서 거기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우편물을 받는 것, 수령하는 걸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결론 예외적으로 도달된 거로 인정한다는 판례입니다. 응? 그동안에는 쭉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거기 넷째 줄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응?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치를 거부했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응? 그때는 거부한 시점에 상대방이 이제 도달된 거로 보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죠? 이 판례 중요하죠, 그죠? 하도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판결이 내려졌죠. 자, 그 밑에 5번은 뭐 앞에 나온 거니까 중복이 돼버렸어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사실상 알게 됐어도 그는 뭐야? 네? 저 외부에 표시한 방법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아까는 앞서서 앞에 있는 건데 그 뒤에 위치가 또 중복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알리는 게 있어요. 알리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되겠지? 그걸 이제 고지라고 표현해. 고지 내지 통지. 그러면 쌍가루 1번. 상대방이 홍길동 이런 사람처럼 특정한 사람이고 주소도 분명하다면 보통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응?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서
사인 받고 전달하거나,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대? 우리 송달한다 그러지? 보내서 도달시키는다는 말이죠. 보낼 송자, 도달한다는 달자. 그러면 우리 행정 절차법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읽어보자. 이제 보내서 도달시키는 송달은 별도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해당 문서가 상대방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법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보낸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건 발신주의라 그래. 보낸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을 때, 그지? 도달됐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둘째 끝에 또 우리 행정 절차 보면 상대방한테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한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교부는 만나서 전달하는 겁니다.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도 있고 등등. 그거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등등의 방법으로 하되 받을 자,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뭐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를 하면 따로 만나기로 따로 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얘기죠.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 정한 방법 중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있지? 가장 흔한 방법인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우편 송달인데, 동그라미 1번은 통상 우편이라고도 하고 보통 우편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 보통 우편, 통상 우편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는 이거 보낼 때도 그냥 우체통에 가서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냈다는 기록도 안 남아, 공식적 기록. 우체부가 전달할 때도 어떻게? 그냥 꼽아놓거나 집안에 던져놓기만 한단 말이야. 응? 받았다는 기록도 안 남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편, 통상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달로 추정을 해준대, 안 해준대? 여기 두 번째 끝에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학에서 쓰는 용어로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그 효력이 깨지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 응? 그러니까 일단 도달된 거로 추정을 안 해줍니다. 응? 추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떻다고? 내용 증명 우편 방식이나 등기 우편. 여기서 줄이면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어떻게 돼?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일단 도달된 거로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 여기 간주라고 하면 안 돼요. 간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또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말 다 X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확정된 거야. 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제시도 안 깨지는 거야. 그게 간주의 뜻이야. 추정하고 간주는 용어가 다른 뜻이에요. 추정은 일단 인정해 주는 거야. 일단 인정. 반대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만 인정. 근데 간주는 반대의 증거가 나중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확정 지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알아두고. 그럼 이거 판례로 확인해 보자. 그죠? 니은 번 읽어보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14조 1항은 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우편 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조항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하고 기한을 정할 때는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유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결국 핵심은 다섯째 줄. 우리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인터넷 업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국내에 주소가 없다. 구글 우리 서비스 많이 이용하잖아. 공정거래가 구글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그래서 무슨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그러면 종이 문서로만 꼭 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법 규정들 다 따져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행정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쓰이는 거고, 자, 교부 송달은 만나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전달할 때는 뭐 하라고 써 있냐면 첫째 줄 수령 확인서를 받으래요. 응? 공무원이 주소지에 찾아가서 전달할 때는 수령 확인서를 받고 전달하래. 수령 확인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 못 만나면, 본인 못 만나면 누구한테 줘도 인정돼. 사무원 피용자, 한마디로 종업원, 응? 그 종업원한테 주거나 동거인으로서, 그러니까 종업원이나 동거인한테 줘도 돼. 응? 다만 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래서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제 꼭 송달받을 그 상대방 본인에게만 교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동거인이나 종업원에게 교부해도 된다. 응? 다만 초인종을 누르고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5살짜리 애가 나왔어. 이거 아빠한테 온 중요한 문서니까 꼭 전달해 드려. 그리고 이게 받았다고 설명해. 이거 인정될까? 안 돼. 여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응? 그런 거 인정 안 돼. 여기 8살짜리 애가 받았는데 인정 안 한 판례 밑에 소개했어. 응? 그리고 아까 비슷한 거 있지.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받고 도망다녀. 응? 그래서 넷째 줄에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종업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는 그 거부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응? 송달할 문서를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대. 그러면 이게 법 규정은 이렇게까지 놓아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런 규정을 둔 취지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는 그렇게 놓아두고 사진 찍어갖고 기록 남기고 이렇게 오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건 도달이 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응? 아까 판례도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는 그죠?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게 아니다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고. 응? 그 입증 못하면 도달한 거로 인정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도 수령 확인서 받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꼭 본인이 아니라 종업원 동거인에게 전달해도 된다.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그 장소에 놓아두고 올 수 있다라는 문구가 새로이 또 추가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의 대표적인 게 메일로 보내는 거지. 메일. 응? 그래서 세금 부과도 메일로 합니다. 다만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어느 때만 동의하는 경우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 집행 조치 못합니다. 그리고 니은번의 키워드는,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했어. 메일로 뭔가 받기로 했어. 그죠? 그러면 자, 메일로 세금 부과 고지서 보냈어. 그럼 언제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한 거로 봐?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여기서 첫째 끝에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행정청이 지정한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지정한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자기 메일 주소 알려줄 거 아니야. 행정청이 지정한 메일 주소가 아니라 받을 사람이 자기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그러니까 입력만 되면 어떻게 돼? 도달이 된 거야. 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잖아. 그 뭐가 들어왔는지 파일 컴퓨터 켜가지고 열어서 파일 다 내용 검토해야 그때 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입력만 되면 그때부터 도달로 치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러면 그 뒤에 판례가 쭉 나오죠. 자, 우리가 확인해 보자. 1번 제목은 뭐야? 통상우편, 보통우편으로 보낸 경우죠. 그럼 결론은 뭐라고 났다 그랬어 아까? 응? 우리가 보통 우편 방식으로 보내면 일반적으로 얼마 지나면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도달돼요? 보통? 한 3, 4일? 보통 3, 4일 걸리죠? 3, 4일 이상 걸립니다. 근데 내가 일반 우편물로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송이 안 돼 와? 열흘이 넘도록 반송이 안 돼 와? 그럼 이쪽에서는 저쪽에 받았겠구나 하고
김대학은 하겠죠. 그죠? 근데 판례의 결론은 자, 1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만 갖고는 상대방한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 줄 수 없다. 추정 안 해줍니다. 응? 똑같이 2번 또 나오죠? 추정 안 해주면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면 도달됐네 안 됐는데 다툼이 생기면 두 번째 끝에 밑줄 도달됐다고 우기는 측 있지?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된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응? 자, 반면에 2번 등기 우편으로 보냈대.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보통 등기로 보내면 등기도 빠른 등기하면 다음 날 도착입니다. 보통. 응? 일반 등기는 아마 한 그 다음 날 정도. 그러니까 오늘 보내면 모레까지 3일 내에 도착합니다. 보통. 빠른 등기는 다음 날 도착. 응? 이렇게 되는데 빠른 등기하면 조금 더 비싸지. 근데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뭐야? 두 번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도달이 안 됐다 이런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어떻게 돼? 도달된 거로 추정해 줍니다. 응? 따라서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우편물일수록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안 돼요. 등기로 보내야 돼요. 등기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우체국 가야 되고 우체국 가면 보낼 때부터 무게 달고 뭐 뭔 내용인지 이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 장부에 기록해요. 그 직원이. 그래서 요금도 내고. 그래서 보내는 거 누가 보내는지서부터 해서 다 기재해 놓고요. 우체부가 전달할 때도 다 아까 말했듯이 사인 받고 서명 받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보낸 거와 받았다는 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동그라미 2번이죠. 2번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전세 살고 있어요. 세들어 살고 있어. 세들어 사는데 자, 이 사람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지. 이 세들어 사는 사람이 실제 거기다가 주민등록만 해놓고 안 살아 거기. 실제로 생활하는 곳은 딴 곳. 거기는 주민등록만 해놓고 있어. 응?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집주인한테 저한테 오는 우편물이 있으면 대신 좀 받아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집주인한테. 그러면 법적으로 이 홍길동이라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기에게 오는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야. 응? 이런 경우 등기로 행정기관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받았어. 그럼 뭐야? 이건 적법하게 홍길동에게 도달된 거로 인정하는 거야. 응?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홍길동이 주민등록을 해놓고 실제 살지는 않는데 집주인한테 나한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세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집주인이 받았다, 서명하고 받아놨다, 도달로 인정 안 해줘. 왜냐면 세입자가 언제 자기한테 오는 우편물 수령할 권한을 집주인에게 권한을 준 적도 없다. 그리고 집주인이 받았더라도 그건 홍길동에 대한 도달로 인정 못 해준다. 응?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2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수취인이 주민등록 되어 온 곳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유신고만 해뒀대. 그죠? 응? 이런 경우에 셋째 구대 주민등록지 거주자, 말하자면 집주인에게 자기한테 오는 우편물 대신 수령해달라고 권한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응? 그치? 그래서 결국은 집주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도달된 거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게 거기에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달됐다는 걸 세금 부과라면 세무서장이 도달된 걸 증명을 해야만 된다. 그걸 증명을 못한다면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응?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명확히 안 써놨나? 반대로 이제 자기한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한 경우는 집주인이 받아놓으면 도달로 인정해 주는 거고. 응? 자, 오른쪽에 송달의 효력 발생 판례. 자, 1번 판례. 중요합니다. 1번 판례면
자,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 부과는 고지서가 이제 납세 고지서가 뭐 해야 돼? 반드시 납세 의무자 본인에게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반드시 뭐야? 응? 전달이 돼서 수령행위가 있어야만 이 세금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두 줄까지야. 응? 그러므로 제일 핵심 마지막 두 번째 끝에 여기서 중요. 자, 뭐라 그랬지? 그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의무자가 자기한테 세금 부과되는 세금 부과 처분의 내용, 자기한테 무슨 세금 얼마가 부과된다 하는 걸 내용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아니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세금 고지서를 적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게 불필요한 거 아니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핵심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과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도 고지서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하다 이 얘기야. 꼭 해야 된다. 응? 1번 중요, 2번은 굳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은 3번도 특별히 넘어가고 거기 3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 세 번째를 만 8세 1개월 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참고로 8살짜리 애가 우편물을 받았어. 가족에게 우편물. 그치? 이거 결국 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도달로 인정 안 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는 넘어갔대 다. 응? 자, 넘어가도 되고요. 쌍가루 2번. 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면 우리가 그 몇천만 국민한테 개별적으로 다 문서로 통보할 수는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공고, 게시판에 공고, 인터넷에 공고,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에 공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하나는 거지. 홍길동이 분명히 주민등록지는 인천시 미추홀구 어디로 해놨는데 주민등록지는 거긴데 우편물을 주민으로 계속 보내는데 반송이 되오는 거야. 안 산다고. 찾아가 봤더니 아까 말한 주민등록만 거기로 해놨지 실제 안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 이럴 경우가 이제 처저 끝에 있는 특정이지만 주소가 불분명해. 살고 있는 데가 불분명해. 이럴 경우는 방법이 뭐야? 역시 공고하는 방법이야. 응? 행정기관 게시판에 공고한다든지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다든지 그지? 이런 거죠. 고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 동그라미 1번 어느 때 하고 있어? 자, 송달받을 자, 즉 상대방의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 가지 경우 이거 밑줄 쳐주세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딱 제시해놓고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할 때는 상대방이 알기 쉽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국가가 발행하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을 관보, 우리 인천시 미추홀구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관보나 공보, 또 관공서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핵심은 공고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만으로 좁혀놓고 보면 행정절차법에 놓아서는 공고를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때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고. 그죠? 근데 공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래?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끝에 보면 인터넷은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인터넷 말고 그 앞에 있는 것들 관보나 공보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이나 이 중에서는 하나 이상 택해서 공고하면 되잖아. 그러면 인터넷은 또 따로 하고 그럼 최소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공고하래. 인터넷하고 앞서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치? 인터넷도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1번 되게 중요하고요. 뒤에 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런 경우라서 공고라는 방법을 썼을 때는
실제로 원래 아는 그 공고된 내용을 아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잖아. 응? 그래서 법으로다가 다 획일적으로 언제부터 다 봤다고 그 공고된 내용을 다 봤다고 간주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효력 발생하게 합니다. 응?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다 도달된 거로 간주. 응? 그게 14일입니다. 다른 법에서 특별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은 자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남 14일입니다. 14일 중요한 단어.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도달이 된 거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응? 그리고 뭐 다만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기를 달리 정해서 공고한 경우는 그에 따라 그런 건 그냥 사족이고. 응? 거기까지만 중시하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 그 밑에 판례를 보세요. 판례를 보면 첫째 줄의 제목이 청소년의 유해 맺힘을 결정 및 고시해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거는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이거는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라고 합시다.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에게만 알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청소년 유해 사이트, 뭐 연락, 이런 거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하는 처분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하는 처분은 공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행한 신문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효력 발생 요건은 다 갖춘 거다. 굳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안 했어도 관보에 게재해서 공고하는 이 방법으로 속에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다 함께 포함시킨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줄에 가면 뭐야?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했다. 아무 문제 없는 거라는 거지. 그지?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밑줄 내쳐놨잖아. 두 번째,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고라는 방법을 쓰게 돼 있는 거다. 응? 따라서 결국 다섯째 줄, 행정기관이 고시했다 그러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방식, 고시 공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어느 때부터 효력 발생하다고 규정 안 했으면 14일 고시 공고된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건데 여기 또 10일 지난 뒤에 효력 발생한다 규정을 딱 해놓으면 정해놓으면 10일 지나면 효력이 모든 사람에 발생하는 거다. 사이트 운영자까지 포함해서 사이트 운영자에 개별적으로 통지 안 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오늘 공부 내용은 이렇게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까지 하고 문제랑 아마 이제 준비됐으니까